이제 이번 주에 다룰 과목은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자코비안 얘기가 했었고요. 그리고 인버스 키네마틱스 바이패드 타입에서도 이제 풀어보도록 숙제들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 쌈박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끼시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주에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매니플러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머니플러빌리티라고 하는 거, 뭐 매니 또는 머니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머니플레이션 머니 A의 A는 어 발음이 되겠습니다. 뭐 근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아 발음, 에 발음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머니플러빌리티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로봇공학 응용이라고 하는 학부 과목에서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니플러빌리티가 로봇의 각도들을 움직였을 때 로봇이 여기 이와 같이 있으면요, 이 끝단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척도이다, 크라이테리어라고 평가 기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머니플러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머니플러빌리티는 그 유명한 이제 요시카와 센세, 요시카와가 만들었었고, 이 요시카와 논문을 십몇 년 전에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몇 번이나 사이테이션 인용을 했을까 찾아보고서 깜짝 놀랐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이제 거의 한 5만에서 한 10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찾아볼 때도 거의 10,000개가 넘어가서 12,000개인가 그랬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이고요. 로봇이라고 하는 복잡한 구조물을 좀 단순화시켜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가, 그리고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이 머니플러빌리티처럼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없죠. 그래서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학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도 좋아할 만한 단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 머니플러빌리티의 정의는 자코비안을 일단 구해야 되고요. 이 자코비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측면을 꼼꼼하게 파고 들어갔고요. 이미 학부 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세가 있고, 우리가 연필을 쥐는 자세가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연필을 이런 식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필을 잡을 때 이 손가락의 관절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45도, 90도 간격으로 이렇게 꺾어져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연필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연필을 우리가 이와 같이 집게손가락,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잡는다라는 행위, 이 자체가 뭘 뜻하냐면 매니플러빌리티를 좋게 하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제가 옛날에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매니플러빌리티가 좋다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처럼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기가 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펼쳐가지고 물건을 잡게 되면 이 매니플러빌리티가 떨어지는 왼쪽과 같은 그림의 형상이 나오겠고요.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이때는 움직이는 속도는 한쪽 방향으로는 크고 다른 방향으로는 작게 되는데, 이 매니플러빌리티가 좋은 각도에서는 이와 같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움직이기 편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니플러빌리티가 좋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할 때 태권도 겨루기 자세가 보시면은 몸을 웅크려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움직이기 편하게, 어느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움직이기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머니플러빌리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는 않을 거고요. 학부 때 이미 굉장히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잘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폴스와 V, 속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코비안 트랜스포즈를 쓰는 부분도 텔레오퍼레이션 할 때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학부 과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 머니플러빌리티의 수식을 보면은 오메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수식이 있고,
이 자코비안의 매트릭스가 행과 열이 있는데 걔가 정방행열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 구에서 절대값을 씌우면 매니플러빌리티가 나온다. 그 다음에 정방행열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입력 대비 출력이 다른 경우에는 두 개를 자코비안 트랜스포즈를 써서 디터미넌트로 얘들을 쌓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안 트랜스포즈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 수식이 사실은 더 기본적인 수식인데 자코비안 트랜스포즈를 곱했는데 얘가 만약 정방행열이면 자코비안 제곱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보일 거고요. 정방행열이라. 그러면 얘들은 제곱이니까 루트가 씌워져서 제곱을 지워버리면 바로 이 수식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은 정방행열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자코비안 트랜스포즈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관절이 6개가 있어서 6 곱하기 6 형태로 자코비안 66이 나오는데 자코비안이 원래 뭐였는지 다시 상기해 보시면 dx는 자코비안 d 세타, 여기는 x, y, z, 알파, 베타, 감마, 롤, 피치, 오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공간은 어차피 육자유도니까 자코비안의 출력, 행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조건 6개입니다. 3차원이냐 뭐 2차원이냐에 따라서 이 개수가 바뀔 뿐이지 3차원이면 무조건 개수는 6개예요. 근데 세타 부분 관절이 7개면은 6 곱하기 7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코비안이 6 곱하기 7인데 자코비안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자코비안 트랜스포즈는 이제 7 곱하기 6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최종 결과물은 무언가 행렬이 있고 6 곱하기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육자유도 공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표현하는 것, 자코비안 안에 녹여놓은 것이 바로 자코비안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하실 때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곱하기 자코비안이었나? 아니면 자코비안 곱하기 자코비안 트랜스포즈인가? 이게 헷갈린다면 자코비안의 출력물은 무조건 6개여야 되죠.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코비안 6이 먼저 들어가니까 6 곱하기 8, 그 다음에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8 곱하기 6 해서 무언가 결과물이 6 곱하기 6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자코비안 곱하기 자코비안 트랜스포즈인지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곱하기 자코비안인지가 더 이상 안 헷갈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하나의 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공간상에서 로봇의 움직임을 결국 얘기하기 위해서 6 곱하기 6 형태로 마지막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도가 추가된 경우에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자코비안 곱하기 자코비안 트랜스포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결과물이 0에 가까워지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머니플러빌리티가 별로 안 좋다. 움직이기가 어느 방향으로든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고 이 값이 커지면은 좋은 매니플러빌리티를 갖더라 라는 것이 이 매니플러빌리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지우개 기능이 오늘 또 안되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 기구와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들의 친구 이자유도 스카라 타입 로봇 수식이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여기 써져 있고요. 얘를 각각 스타 1에 대해서 스타 2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우리가 수식으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괄호 써주고 1번 세타 2, 그 다음에 x,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요. 뭐 행렬로 벡터로 표현하면 세타 벡터, 그 다음에 x 벡터 이 정도로 쉽게 써놓기도 합니다. 지우개 기능이 오늘 지우개가 자동으로 안 지워져서 자, 여러분들이 그 전에 뉴럴 네트워크 배울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그려놓고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 그래서 서로 각각 편미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벡터로 벡터를 편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고, 벡터에서 벡터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수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코비안 매트릭스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코비안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등장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코비안의 역할과 머니플러빌리티에 대해서 오늘 탐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자에도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코비안이 있고요. 세타2가 0도인 경우 케이스 1입니다. 그러면 세타2가 0도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이 쉽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해서, 자, 원래 자코비안은 뭐예요? dx, dy라고 하는 벡터는 x, y의 증가량, 속도에 대한 거죠. dθ1, dθ2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안에다가 dθ1, dθ2를 다 곱하면 dx, dy에 대해서 θ1, θ2 곱해주면은 이와 같은 수식이 얻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나오고요. 이제 θ2는 0도인 상태라서 수식이 좀 간결해져 있고요. 바로 이 두 가지 수식. θ1이 0일 때, θ1이 2분의 파이일 때 각각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θ2가 0도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이거는 로봇이 현재 이렇게 팔을 쭉 뻗고 있는 겁니다. θ2가 0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θ1이 0일 때 계산을 해보시면 dx는 0, dy는 어떤 값이 나옵니다. 이건 0이 아닌 값이죠. 자, 그러면 이제 θ2는 무조건 0도이니까 이 상태에서 θ1이나 θ2를 살짝 흔들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dθ1, dθ2에 임의의 작은 값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θ1이 살짝 각도가 움직이게 되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겠고요. θ2가 살짝 움직여도 얘는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게 아주 작은 양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만큼, 요만큼, 여기 요만큼, 요만큼 움직이게 되면 이 끝단에 움직이는 성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Y축으로 밖에 안 생깁니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원호를 그릴 거잖아요. 원호가 되게 짧은 겁니다. 미분을 했기 때문에 원호가 되게 짧으면은 우리가 이때는 요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는 성분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Y축으로 밖에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dy만 0이 아니고요. dx 성분은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수식하고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잠깐만요. 이게 뭔가 오늘 파워포인트 단축키가 잘 안 먹어서 화면 지우기가 안 돌아가네. 일일이 지워야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 θ2가 0인데 그때의 θ1도 0이게 되면 dx 성분은 0, 그 다음에 dy 성분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θ1이 2분의 파이일 때 값을 보면 dx도 어떤 값을 갖고 있고 이때 dy는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θ1이 2분의 파이면 어떻게 생겼나요? 이 로봇팔은 이 로봇팔은 이렇게 뻘떡 서 있는 거죠. 90도니까. 그리고 여기에 θ2는 0도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좌우로 dx로는 값을 갖지만 dy로는 값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dy는 0이 나온다. 이게 이제 자코비안이 갖고 있는 특수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한다면 로봇팔이 어떤 각도에 있을 때 이 끝단의 움직임의 dx, dy 성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때의 θ1, θ2가 어떤 조합이냐에 따라서 이 끝단의 움직임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θ2가 파이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각도든지 간에 θ2를 접어가지고 팔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죠.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식 쭉 유도해서 이렇게 θ2가 파이일 때 이처럼 간결하게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θ1이 0, θ1이 2분의 파이일 때 대입해 보면
팔이 접혀 있잖아요. 그래서 dx 성분은 얘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돌아온 거니까 여기에 세타1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보시면 dx는 0입니다. 팔을 쭉 펴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dy는 어떤 값을 가져서 위아래로 그나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팔의 길이가 두 개가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갔다가 이게 L1이고요. 이만큼 오면 L2가 이렇게 돼 있으니 이때는 세타1을 움직이게 되면 얘가 이렇게 크기를 갖고 움직이겠죠. 그런데 두 개의 길이가 똑같아지면 바로 이 지점이 여기 가서 붙기 때문에 바로 원점에 있기 때문에 L2, L1이 같게 되면 남는 거는 이거 수직 어딘가 이상하다. 여기 잘못 쳤죠. 이거 없어져야 되죠. 수직이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로 불러왔더니 저장이 되게 오래 걸리네. 잠깐, 다 됐네요. 자, 그래서 L2, L1이 길이가 같아지면은 이 부분에서 세타1을 움직이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생길 수 없지만 이 길이가 크기가 차이가 나면 얘를 움직이면 얘는 이렇게 돌겠고요. 또 얘가 이만큼 갔다가 L2가 더 길어서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이만큼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L2하고 L1의 차이만큼의 속도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타2가 파이인데 이만큼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세타1이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또 역시 세워서 여기도 틀렸네. 여기도 이게 없어야 되죠. 이렇게 돼야 맞겠습니다. 저장은 이따가 나중에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는 로봇팔이 있는데 길이가 비율들이 어떤 비율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속도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느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세타1이 또는 세타2가 어떤 각도에 있는가도 매니플러빌리티의 되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바로 이 부분 길이에 대한 부분들도 매니플러빌리티 계산할 때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길이에 대한 것들이 다루려고 하는 얘기에 녹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로봇 다리가 이렇게 생긴 녀석하고 1대1로 길이가 똑같은 녀석들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들을 숙제로 제가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풀어보시면은 길이가 똑같은 것과 똑같지 않은 것들의 뭔가 난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하고 관련된 성분들이 자코비안 매트릭스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는요, 그냥 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타2가 2분의 파이일 때이고요. 그래서 얘가 세타1이 어떤 각도이든 간에 세타2가 이렇게 90도 직각을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풀어보시면은 세타1이 0이든 세타1이 2분의 파이이든 간에 얘네들 값은 0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죠. 매니플러빌리티는 직각을 유지하고 있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얘기를 드렸죠. 어떤 방향으로든지 움직이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타2가 굉장히 중요한 값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매니플러빌리티라는 걸 어떻게 유도했을까? 요시카와 아저씨가, 요시카와 센세가 어떻게 이 수식을 유도했을까? 이 매니플러빌리티를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수학적인 것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본 컨셉이 명료하고 수식 과정도 아주 깨끗하게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나이스한 굿, 엑설런트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첫 번째 거는 뭐냐, 바로 이 리니어 엘지브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형대수라고 하는 것들을 학부 때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임종관 교수님이 선형대수 가르쳤는데 뭐 어디까지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잘 가르쳤겠죠 뭐. 근데 항상 보면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형대수 편을 조금 설명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y는 ax, 맨날 보는 선형대수 수식이고요. x 벡터가 있는데 무언가 매트릭스 행렬이 곱해지면 a라고 하는 녀석과 곱해지면 y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행렬이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 차원도 달라지겠고요. 행렬의 행과 열, 열의 개수, 정방행렬이면 똑같은 차원의 것이 나오겠지만 이게 정방행렬이 아니면 Y쪽에 차원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선형대수 쪽에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2차원으로 한번 쉽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X가 2차원이고 A는 정방행렬인 경우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X는 X1, X2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리얼 넘버, 실수 공간이 리얼 곱하기 리얼로 되어 있죠. 2차원이니까 이쪽에 X고 X1이고 이게 X2니까 2차원으로 표현되니까 실수가 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원을 만들 수가 있겠죠. X는 X1, X2라고 할 때 이 공간 X1하고 X2 공간이 있으면 원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원, X1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을 하면 1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원이 나오는 수식은 우리가 벡터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가 X1, X2이기 때문에 원래 X는 여기 착각할 수 있는 오타가 생각보다 많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어서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놈의 소리 나는 거 좀 꺼야겠다. 네, 소리를 껐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벡터로 써놓게 되면 X1, 2 이렇게 안 헷갈리게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단위 원의 반지름이 1이라서 유닛 서클이라고 한 겁니다. 반지름이 1이라서요. 얘를 벡터를 갖고 어떻게 만드느냐? X 벡터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 얘를 잡아뜨려야 되죠. 잡아뜨려서 이렇게 X1, X2로 표현을 해놓고요. 바로 트랜스포즈를 쓰고요. 그 다음에 원래의 벡터 X1, X2 벡터를 그대로 놓으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그리고 그 결과물이 1이다. 그래서 XTX라고 써놓게 되면 바로 단위 원 곱하기 연산이 가능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뒤에서 또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X1, X2를 세타 1에 대해서 X1, X2라고 하는 녀석의 벡터를 세타 1, 세타 2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벡터에서 벡터를 편미분 하면 자코비안이 나타나고요. 여기는 조인트 스페이스, 관절들에 대한 거고요. 여기는 뭐예요? 이쪽 스페이스는 코티전 스페이스, 우리가 알고 있는 X, Y, G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점프하는 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다 라고 학부 때도 말하고 닳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스페이스, 관절 공간 안에서 XYZ 공간, 코티전 스페이스로 옮겨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다. 그리고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로봇이기 때문에 관절 세타1, 세타2에 입력을 넣으면 끝단에 XY가 포워드 키네마틱스로 변화량들을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걸 미분을 했기 때문에 관절의 속도입니다. 미분했으니까 끝단의 엔드 이펙터의 위치 속도로 바꿔지는 것, 그게 바로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정의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유도를 할까? 이 컨셉을 뭔가 관절 값에다가 이런 관절에다 값을 흔들어서 집어넣으면 이 끝단이 이만큼 움직일 텐데 라는 생각을 요시카와 아저씨가 어느 날 한 거고요. 여기를 이만큼 흔들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흔들어주면 끝단이 뭔가 모양을 그릴 텐데 이 모양을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하는 것이 머니플러빌리티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아주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유닛서클이 왜 여기에 쓰이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게 리니어 트랜스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예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x는 x1, x2라고 하는 인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x1 제곱 더하기 x2는 제곱은 1이 되는 단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x 벡터입니다. 요 하나하나들이 여기에 있는 하나의 점들이 x 벡터 크기는 무조건 1인 겁니다. 유닛이니까. 그래서 요 위에 한 점들을 구해 가지고 요 점들에다가 요 점들 바로 예를 들면은 x1, x2에서 제일 쉬운 거 2하고 0이 있겠죠. 그러면 요 수식은 만족을 하죠. 1하고 0을 여기다 대입을 했더니 a에 의해서 y라고 하는 새로운 점으로 옮겨가는데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학을 정말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선형대수를 배우지만 껍데기만 배우면서 더 이해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지금 보시는 이런 행렬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와 같이 짰어요. 그래서 200번의 랜덤한 점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랜덤 함수 쓰고 대신에 각도는 0에서 360도까지 Q는 0에서부터 360도까지의 어떤 각도가 되겠죠. 그럼 이제 각도를 잡았으니까 x1은 코사인, x2는 사인해서 이 점을 x1하고 x2로 구한 겁니다. 랜덤하게 각도가 결정이 나니까 이 단위원의 원주 위에 있는 인위의 점들을 x1, x2로 구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트랜스폼 A 여기 있는 걸 곱해서 y1, y2로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동그라미가 타원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랜덤하게 분포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 딴 데로 이렇게 튀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튀고 이렇게 튀는데 파란색은 유닛서클 위에 있는 점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y는 ax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a를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그림인데 타원이 나타납니다. 한번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자, 코본 예제가 되겠고요. 에디트 ex 코봇의 매니프1.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테스트 펑션. 자, 아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제가 그리고 있고요. 유닛 서클 중에 한 점을 잡아가지고 y는 ax에다 대입을 했더니 어허라, 눈동자가 나오는구나. 타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장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도 일치하지 않고 뭔가 그건 거짓말인데 사실 뭔가 있습니다. 파란색 위에 한 점이 뭔가 빨간색 형태들로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생기고 있죠. 무슨 장엄한 그 은하계의 한 장면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은하계도 뭔가 이 선형 변환이 영향을 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크게 거짓말이다 이거. 뭐 어쨌든 동그라미가 타원이 되는 멋있는 장엄한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하기 심해서
자, 여기 동그라미 쫙 뿌리면은 y는 ax를 통과하면은 이와 같은 타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생기는 걸까? 이거를 한번 추적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제 바로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SVD가 나옵니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 공학도의 친구죠. 공학도도, 모든 공학도들은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그래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선형 변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꽃이가 아니고요. 오뎅 꽃이가 아니고 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SVD를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보면요. SVD는 선형 변환의 뭔가 추측 방향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A라고 하는 매트릭스 앞에서 썼던 거죠. 이 녀석입니다. 얘를 Y는 AX를 했는데 이 A를 SVD 안에다 놓고 때려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U, 그 다음에 이게 V, 저 시그마, 요 뒤에 VT는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제가 VT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U, 두 번째 행렬 시그마가 나왔고요. 시그마 또는 이렇게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싱귤러 밸류는 3.207이라고 1.7929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형대수를 모 교수님한테 잘 배우셨으면은 이거를 이제 당연히 배웠을 텐데 당연히 또 까먹죠. 그래서 U는 뭐냐? 회전 행렬이에요. 회전. V도 회전입니다. 요 예에서는 아주 특이하게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V하고 U가 똑같은 회전 행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의미인데?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추적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의 SVD에서는 U하고 V가 같지 않지만 이 예제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A 같은 녀석에서는 U 트랜스포즈로 나타나고요. 시그마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U 행렬의 컬럼 벡터, 행이 아니라 열이죠. 열 벡터는 뭘 뜻하느냐? 얘네들이 바로 주축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의 벡터, 하나가 벡터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행렬을 잘못 이해하는 많은 경우들이 행렬의 곱하기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곱하기 x, y, z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1, 4, 7 곱하기 x, y, z 4, 5, 6 2, 5, 8 곱하기 x, y, z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을 얘기를 드리면 1, 2, 3 곱하기 x예요. 1, 2, 3이 벡터잖아요. 여기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4, 5, 6, 그 다음에 z, 7, 8, 9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벡터 1, 2, 3에다가 x배를 해줬고요. 4, 5, 6 벡터에다가 y배를 해준 거고요. 7, 8, 9 벡터에다가 z배를 해준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컬럼 벡터 형태로 행렬을 설명하는 게 훨씬 행렬을 이해하기 쉬우나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상 이거를 연산만 가르치느라고 147하고 XYZ, 258 곱하기 XYZ, 369 곱하기 XYZ를 배우는데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1, 2, 3 벡터의 X배, 4, 5, 6 벡터의 Y배, 7, 8, 9 벡터의 Z배, G배 라고 계산하는 것이 원리를 이해하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렬의 곱을 열 벡터 곱하기 특정한 값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벡터, 얘는 하나의 벡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으로 집어넣는 x값은 이와 같은 단위 원위의 한 점인데요. 열 벡터 0.9239, 0.3827이 어디서 나왔는가? 얘는 유닛 벡터죠. 유닛입니다. 크기를 구해보시면 크기가 1입니다. 그래서 0.9239, 0.3827을 좌표계를 그려보면 여기 빨간색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한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0.3827, 0.9239를 또 그려보면 이 빨간색 축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x1, x2로 되어 있는 녀석을 요 벡터 방향 위에다가 재편해 놓는 것이 싱귤러 밸류가 되겠고요. 자, 이 동그라미가 몇 배가 됐는가? 이 위에서 타원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때 타원이 첫 번째 축에 대해서 몇 배를 가는가? 3.207배를 가더라.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진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축에 대해서 1.7929 그려지더라. 바로 요 길이가 1.79인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SVD가 가지고 있는 정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동그라미가 싱귤러 밸류 3.2071배 어느 축으로? 이쪽 축 방향으로 3.2071배만큼 가서 멈추고 다음 요 축 방향으로 1.792배 가서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타원으로 찌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원래는 동그라미인데 특정한 축 방향으로 3.2배 또 다른 방향으로는 1.792배 됐으니까 동그라미가 찌부러지니까 이런 타원이 된 거고요. 이쪽으로 3.2배 이쪽으로 1.792고 그 다음에 회전 행렬은 U에 의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것. 이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쉬운데 왜 이걸 제가 배울 때도 그렇고 더럽게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잘 이해들을 못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싱귤러 밸류가 하나가 뿅 하고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타원에 이쪽 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거 직선밖에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싱귤러 밸류가 2차원 문제인데 싱귤러 밸류가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2차원에서 한 차원이 없어지니까 무조건 직선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타원이 점점점 작아지면 1.792가 점점 작아지면 직선 하나로 표현되는 거. 이게 이제 프로젝션 된 거죠. 2차원에서 1차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생각해 보시면 2차원 데이터가 공간 안에 있는데 얘를 한 축 위에 올리거나 할 때 프로젝션 시켜야 될 때 SVD를 쓴 거를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뭐 스캐너나 3D 스캐너 작업들 하거나 뭐 이럴 때에도 또 한번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도 또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그래서 y는 ax의 정체는 사실은 알고 보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싱귤러 값들을 가지고 어떤 축 방향으로 타원을 만드는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식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아니야, 다음 더 가서. 자,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게 유닛 서클이잖아요. 근데 이 수식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건 x가 동그라미인데 y는 ax를 거치셨더니 타원이 나왔다. 이 수식을 이용을 한 겁니다. 선형 변환만을 이용한 경우이고요. 자, 이 수식을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닛서클 x는 xtx는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y는 ax잖아요. 이걸 여기에 때려 넣겠습니다. 그러면 xtx는 1인데 x는 뭐지? a의 인버스 y가 되겠고요. 이걸 여기다 때려 넣었더니 자, x 대신에 a 인버스 y가 들어갔고 밖에 트랜스포즈가 붙어 있고요. x는 또 a 인버스 마이너스 a 인버스 y가 되겠고요. 트랜스포즈가 요 괄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y 트랜스포즈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는 yt a 마이너스 t라고 이렇게 보통 써줍니다. 또는 인버스가 있어서 요 수식을 우리가 인버스를 바깥으로 빼내고 정리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오호라, 얘도 이렇게 되어 있네. yt y가 있고 내부는 b는 a at의 인버스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yt by는 1이라고 하는 수식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있는 1은 바로 여기에 있는 유닛 서클에 있는 수식이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식이
처음 오늘 등장을 합니다. 아까 누구였지? 재용이가 했던 뭔가 이런 결과물이 있었죠. m, x1, x2. 이 수식하고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수식이 뒤에서도 설명할 파지티브 데피니트 타원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행렬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해졌죠. B는 AAT의 인버스가 되겠고요. 이 비행렬을 구해보겠습니다. A 행렬이 이와 같이 3, 0.5, 0.52일 때 B를 구해보니까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숫자가 좀 지저분하죠. 이 숫자가 지저분한 걸 SVD를 통해서 분해를 했더니 이게 U, 이게 S, 그리고 여기 VT가 나옵니다. USVT. 싱귤러 밸런티 컴포지션의 결과물이 되겠고요. 이 숫자가 아까하고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리니어 알지브라 그 자체를 가지고 A에 대해서 싱귤러 밸류를 이렇게 구한 거고요. 이번에 나온 B는 AAT의 인버스에 해당하잖아요. 이 수식이 싱귤러 밸류를 구해보면 0.31, 0.097이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